인터뷰 선물 그 두 번째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선물 2탄의 주인공은 먼 나라 이웃나라의 저자 이원보 교수신데요. 이분을 만화가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교수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마 둘 다 맞는 얘기겠죠. 지금은 대물림되는 만화책이 됐지만 사실 이 책이 만화로 홀대받아서 세상에 나오지 못할 뻔했다는 얘기도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다양한 세계를 돌면서 많은 경험을 한 분은 과연 어떤 세계관을 갖고 또 어떤 문화관을 갖고 계실까요? 이 세대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원보 교수가 줄 선물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어떤 작업을 계속 하시나요? 지금 지구상에는 220여 개 나라가 있거든요. 그걸 다 하려니까 제가 한 250세까지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네, 체력 관리는 체력 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책에 대해서 평을 할 때 중립적인 역사가 아니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이들이 보는 역사를 쓸 때는 굉장히 팩트 중심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 책을 처음 시작하실 때 그때는 지금 같은 끝을 상상하셨는지요? 다음 해를 기약하지 못하는 게 신문연재예요. 역사에 대한 만화를 그리려고는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제가 75년에 외국을 나갈 때는 우리나라의 역사는 잊어버리고 싶은 거였거든요. 지금은 뭐 외국 나가기가 뭐 이웃집 가기 좀 쉬워졌지만은 그때는 뭐 신발 세 켤레 떨어지기 전엔 여권조차 안 나왔으니까. 교수님 인터뷰 선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선물을 주실지 글쎄요. 저희가 기대를.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먼저 사실 이것도 일종의 저희들한테는 선물일 것 같은데 가장 최신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교수님 보실 때 이게 저는 좀 섭섭해요. 이게 마지막 완간 얘기하니까. 그래서 소감이 어떠셨어요? 이 책을 내셨을 지금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섭섭시원하죠. 아, 시원 섭섭. 섭섭시원. 섭섭 시원. 섭섭이 먼저 앞서는 것이 그래도 32년 동안 작업해온 그 작품인데 이제 펜을 내려놓는다 하니까 이제 섭섭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시원함도 있고 하지만 그 섭섭하다는 얘기가 전부는 안 해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이 먼 나라 이웃나라 시리즈를 끝내는 것이지 만화 작업을 끝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작업을 할 거니까 그렇게 시원한 것도 아니죠. 서운한 것도. 어떤 작업을 계속 하시나요? 이제 이게 먼 나라 이웃 나라 특징이요. 각 나라별로 다룬 거거든요. 뭐 유럽 6나라, 일본, 중국, 미국,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나라별로 다뤘는데 네. 지금 지구상에는 220여 개 나라가 있거든요. 그걸 다 하려니까 제가 한 250세까지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그리고 그 먼 나라 이웃 나라를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가 그 중진국이었잖아요. 개발도상국가였기 때문에 그때가 81년부터 연재한 거니까. 1년요? 그때 먼 나라 이웃 나라를 시작한 것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선진국, 부러운 나라들, 본받고 싶은 나라들, 되고 싶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을 했으니까 네.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부러운 나라라기보다도 선진국의 의무는 후진, 뒤에서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듬어야죠. 그래서 이제는 그 나라별이 아니라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우리가 리드해야 될 그러한 그 지역들을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라 지역별로 그래서 가로 세로 세계사라는 시리즈인데 네. 지금까지 세 종류가 나왔어요. 발칸반도 이렇게 발칸반도 지역, 네. 중동 지역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이렇게 지역별로 다뤘는데 이제는 앞으로 예컨대 무슨 태평양의 젊은 국가들 해가지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걸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는 구소련 지방, 아프리카의 역사, 남아메리카의 역사, 인도, 파키스탄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나누려고 그래요. 이 시리즈, 이 제목을 가진 시리즈가 끝날 뿐이고 그렇죠. 예. 나라들에 대한 만화를 통한 탐험은 계속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예. 거네요. 그리고 또 이 분야는 정년이 없는 거니까 네. 제 체력이 허용하는 한 계속 만화 작업을 할 겁니다. 체력 말씀하셨는데 그럼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당연히요. 근데 저는 운동을 안 하는 걸로 건강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박을 안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운동을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나 운동 가야 된다? 이것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일체하지 않고 골프도 안 치고 등산도 안 가고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그냥 내 하고 순간순간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면은 뭐 살찔 이유도 없고. 교수님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어떨 때 즐거우신가요? 즐거움이란 것이 이제 제가 특별한 취미가 없어요. 예컨대 무슨 골프를 친다든지 바둑을 둔다든지 또는 뭐 독서를 열심히 한다든지 음악회를 쫓아다닌다든지 그런 것이 없고, 저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순간에 내가 뭐 하고 싶으냐 그 욕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 하고 싶으면 컴퓨터 게임 하다가 아이 지루해. 그러면은 뉴스 보고 싶으면 뉴스 보고 신문 보고 책 보다가 음악 듣고, 그러니까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그 순간순간의 욕구에 따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행 가고 싶다 했을 때 여행 가고 그러는 것이죠. 교수님의 작품, 이 책에 대해서 평을 할 때 중립적인 역사관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떤 일방적인 역사관에 의해 서술된 거를 받아들이기만도 바쁜데 어떻게 중립적인 역사관을 견지하려면 사실 굉장히 많이 읽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소화하고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런데 그것이 제가 중립적인 역사관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지만 중립적으로 기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건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립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 다 사람이 의견이 있고 철학이 있고 그런데. 근데 그렇지만은 중립적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의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자료를 비교해 보고 그리고 보편성이 있는 그런 방향을 잡는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역사를, 특히 아이들이 보는 역사를 쓸 때는 굉장히 팩트 중심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교과서를 수정한다고 그래서 자학사관을 벌이고 이렇게 좀 분칠을 할 모양인데, 그거 내가 볼 때 대단히 위험한 사고예요. 그렇죠. 예컨대 제가 그 독일 가서 가장 놀란 것이 뭐냐니까 말하자면 아우슈비츠 같은 유대인 수용소를 그대로 남겨놓고 자기네 나라 독일 아이들이 와서 견학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게 가해자의 역사 아닙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 어쩌면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일본 같은 데 가면은 전쟁의 기념물로 남겨놓은 게 원폭을 맞은 히로시마의 원폭동 같은 것만 달랑 남겨놨다. 자신들이 피해자인.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그걸 보는 일본 아이들은 우리는 피해자다. 그 얘기는 2차 대전을 일으킨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자괴감 같은 걸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사실에 가까운 그런 팩트를 얘기를 해야지 거기다가 뭐 이렇게 과장되게 뭘 덧붙인다든가. 네. 이제 그게 위험한 작업이죠. 제가 궁금한 거는 교수님은 어떻게 그 남의 나라 역사를 이게 팩트고 이건 분칠됐다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적어도 유럽의 역사가들은 그걸 팩트를 중심으로 씁니다. 사실은. 일단. 왜냐하면은 독일과 프랑스 같은 나라는 서기 830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같은 나라였거든. 독일 같은 경우는 국경이 9개예요. 그 얘기는 공존하면서 공존 속에서 산다는 이야기죠. 독존이 아니라. 그다음 공존의 전제 조건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쓰고 잘한 건 잘했다고 팩트를 쓰지 않으면은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983년도인가 그때 독일 대통령 와이세커란 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가들은 국민들이 올바르게 역사를 알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얘기는 숨기거나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대물림되는 책이라고 하잖아요. 예. 사실 이 버전을 보면은 거의 시대를 알 수 있을 만큼. 예. 근데 30여 년 전에 이 네. 책을 처음 시작하실 때 그때는 지금 같은 끝도 아니지만 완간이라고 하니까 이 끝을 상상하셨는지요? 궁금해요. 이게 원래 어린이 일간지 연재였던 만화입니다. 근데 신문이란 속성이 언제든지 인기가 떨어지면은 내일이라도 관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해를 기약하지 못하는 게 신문 연재예요. 근데 그런 신문 연재에서 완간 30년을 간다? 그런 건 상상도 못했죠. 내년이나 갈까? 그것도 꿈이었고. 근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돌아보시니까 어떠세요? 많은 걸 담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니까 독일 가서 10년을 살았는데 그동안에 제가 참 많은 여행도 하고 특히 정말 보람이 있었던 것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학생들하고
맥주잔 기울이면서 정말 많은 대화를 받았거든요. 나눴거든요. 그 대화들이 거의 다 여기 녹아있는 거예요. 유학을 안 가셨으면 이 책도 태어날 수조차 없었던 상상을 못했죠. 왜냐하니까 역사에 대한 만화를 그리려고는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제가 75년에 외국을 나갈 때는 우리나라 역사는 잊어버리고 싶은 거였거든요. 우리나라 20세기를 보세요. 1905년에 을사늑약이죠. 네. 1910년에 한일합방 됐죠. 36년간 일제치하. 남의 힘으로 해방됐죠. 해방되자마자 분단됐죠. 분단되자마자 또 전쟁 났죠. 전쟁 끝나고 나니까 독재 들어왔죠. 유신되고 유신 직후에 제가 갔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역사란 것은 정말 잊어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그런 역사였는데 그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유대인 수용소를 보고 아 이게 정말 그때 뭔가 팍 뜨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역사란 걸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잊고 싶다고 해서 잊혀지는 게 아니다. 그것이 이 다카오나 이런 그 유대인 수용소라는 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 아닙니까?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자기들 선조들의 한 잘못한 비행을 보고 느끼고 이 현재 진행을 해요. 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옛날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재 진행형이고 현재라는 것은 내일의 어제니까 이것이 인류 역사라는 것은 앞으로 인류 미래하고도 맞닿아 있다는 것을 다 절감을 했죠. 집필하시는 과정에서 또는 지난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일 또는 이 과정에서 제일 재밌게 만든 책이 일본 편이었어요. 왜냐니까 그 일본을 제가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서. 근데 책을 쓰려니까 일본을 알아야 되잖아. 왔다 갔다. 어? 책만 가지고 안 돼요. 네. 그래서 책 쓰기 위해서는 50번 정도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갔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그 요소가 지금도 참 재밌는 것인데 거기에 마츠다 가소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일본에. 근데 그 친구는 독일에서 75년도에 같이 뮌스터라는 도시에서 같이 친했던 네. 그 친구였어요. 그 근데 그 친구는 한국말을 못하고 나는 일본말이 약하니까 둘이 그 신주쿠 거리에서 술을 마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50번 만나가지고 맨날 독일어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랑 일본 독일.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 아, 그 이야기는 참 중요한 것이 네. 그 언어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한국적 사고로 얘기하게 되고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이 독일말로 하고 일본 사람이 독일말로 하면 한국인, 일본인을 떠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뉴트럴해진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중립적으로 얘기하고 네. 나도 중립적으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화가 진지하고 아주 깊이 있게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일본 편을 만드는 그 과정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교수님의 먼 나라 이웃 나라 시리즈 그리고 가로세로 세계사 쭉 통해서 그 맥을 통해서 독자들이 네. 얻었으면 하는 바람 같은 게 있어요. 예, 거긴 분명한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말이 생각이 안 났는데 단어가 없어서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간단하게 두 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제가 하는 모든 작업, 먼 나라 이웃 나라 가로세로 세계사에는 두 가지 화두가 있어요. 하나는 글로벌화, 또 하나는 오픈 마인드. 지리적으로만 글로벌화하면 뭐예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스페인 편을 잡은 이유가 스페인이 세계에서 최초로 지리적으로 글로벌화한 나라예요. 근데 글로벌화하면서 남미 진출하고 필리핀 먹고 뭐 아프리카에 진출하고 하면서 영토적으로는 글로벌화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동시에 순혈주의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750년간 아랍인의 지배를 받았는데 네. 그 그라나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그 1492년인데 마침 그 해가 또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한 해예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글로벌화가 되는 해에 제일 먼저 한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카톨릭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 쫓아내고 아랍인 쫓아내고 그런 식으로 클로스 마인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페인은 강대국이 되는 순간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정점에서. 정점이 오르는 순간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시작한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으로 막 정점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스페인하고 똑같은 과정인 것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의 150만 명.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 순혈주의적인 엔티 감정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것이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스페인의 전열을 봐서. 그래서 제가 하는 작업에는 글로벌화 플러스 오픈 마인드. 이것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런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외국인들과의 이런 어울림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관여하고 계신 것도 있으세요? 관여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우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와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우리하고 똑같이 대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근데 이제 재작년에 독일 여성 총리죠. 메르켈 총리가 그런 발표를 했어요. 지금 8천만 독일인 인구가 오는데 1,000만 명 이상이 외국인인데 우리의 외국인 정책은 실패했다. 제가 볼 때는 독일은 그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했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전혀 없는 나라고, 그리고 터키닉은 누구든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고 모든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대접을 해줘요. 네. 근데 왜 실패했냐고 하느냐? 어울리게 합니다. 이슬람 문화와 가톨릭 기독교 문화는 서로가 이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자기 소사이어티, 자기 사회에 품을 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돈 대주고 학교 만들어주고 시스템으로 다 보조해주니까 너희는 너희끼리 놀아라. 그러니까 이 터키 사람들, 그런 이방인들이 그 자기네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물 위에 기름처럼 따라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칫하면 그럴 염려가 크거든요. 벌써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좋겠다. 뭐 어떻게 무슨 뭘 해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우리의 가장 이웃, 똑같은 철수형이 아니에요? 이게 피가 섞인 그 어린이들이 그렇게 아무런 티를 안 내고 그게 차별을 안 하는, 우리가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대접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차별을 두지 말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이게 막 어마어마한 부수에 어마어마한 1,700만 부의 2,000쇄에 막 일반 사람들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업적이거든요. 성과고 역사인데 수익은 어떻게 쓰셨어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하늘에다 뿌렸고, 여행하시느라고요. 네. 비행기 값에 엄청, 그리고 호텔비, 뭐 책값 등등 엄청나게 하늘에다 뿌렸고, 네. 외국에다 뿌렸고. 다음 작품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저기, 가정에다가 충성을 하고, 효도하는 데 다 쓰고, 그리고 또, 작은 규모나마 장학 사업도 합니다. 좀 더 말씀 아니, 여쭤도 돼요?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독일에서 10년간을 돈을 안 내고 공부를 했잖아요. 왜 한국 청년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돈을 안 받겠어요? 그거는 너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와서 친독 활동을 해라, 그거 아니에요. 마음의 빚을. 그러니까 독일 국민의 세금으로 공부한 거니까 마음의 빚을 지고 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의 기반이 닦이니까 이제 빚을 갚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빚을 안 갚아도 독일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했듯이 우리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했던 거와 똑같은 케이스를 한번 교육을 시켜서 돌려보내면 어떻겠느냐. 일종의 친한파를 키우시는. 친한파를 키우는 건데, 저는 그 독일 사람들이 그런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하면서도 일체 옵션을 안 걸었거든요. 공부가 끝나건 안 끝나든 일체 간섭 안 하고 이것은 너의 개인 문제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끄럽지만은 한 명 네팔 학생을 데려다가 전체 비용을 대고 있죠. 근데 저는 그 학생 얼굴도 안 봤습니다. 소개도 안 하고. 왜냐니까 부담될까봐, 그 학생이. 스스로가. 부담될까봐. 그리고 어떤 옵션도 안 걸었어요. 만약에 중간에다가 뭐 어떡하다 한국 생활하다가 한국 남자하고 눈 맞아가지고 결혼할 수 있으면 그 중도 포기할 수 있지만 그건 개인적인 성공이고 해가지고 고향에 들어가서 사회봉사하면 그 사회의 성공이고, 그리고 또 운 좋게 그 네팔에 가서 그 우리나라 유학한 덕분에 고위공직자여러분 국가의 성공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옵션도 걸지 않고 그냥 후원만 하는 거죠. 그때그때 좋은 일만 하신다 그랬거든요. 예.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예. 하고 싶은 것만 하면 과연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당장 근데 먹고 살 그 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선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사회의 덕, 부모의 덕, 친척의 덕 어쩔 것 없이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았어요.
6.25 직후에 그 컬벗고 굶주리던 시절에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7남매 막내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이 그 역시 연로하시니까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물질적인 혜택이란 것은 정말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절대 빈곤 속에서 어린 시기를 보냈거든요. 그렇지만 그 대신에 저는 무한대 자유를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볼 때 오늘날에 내가 이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 있는 것이 그 무한대의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어디에도 구애되지 않고 내 할 일만 하고 살 수 있었던 그런 혜택을 제가 누렸던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의 그 젊은이들은 부모님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 덕에 아무 고생하고 절대 빈곤을 겪어보지 못하고 빈곤이 있다면 상대 빈곤이겠죠. 그 속에서 참 힘들어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상대 빈곤이라는 것이 더 힘든 거죠. 그 반면에 또 부모한테 받은 그런 신세를 끼치고 있으니까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기대에 부합해야 되고 기대에 부합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은 상당히 공평한 것 같아요. 누구만 특별히 억울하고 누구만 특별히 황문이고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저희가 그 절대 빈곤 속에서 어렵게 자랐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모두가 가난했기 때문에 불평이 없었고 그런 줄 알고 살았고 운명인 줄 알고 살았고 대신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행운이었던 것은 모든 분야가 블루오션이었죠. 다 조금만 가능성이 노력하면 다 정상에 설 수가 있는데 지금은 빈곤이란 것이 아주 그 비극적인 상대 빈곤이고 그리고 모든 분야가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경쟁. 사실은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이 우리 때보다는 더 참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반드시 길은 있죠. 그러니까 절대 용기나 희망을 버리지 말고 매진하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행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예. 싶은데요. 어떤 여행이 잘하는 여행일까요? 어떤 여행을 권하느냐 그 이야기보다는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행에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돈, 시간, 건강. 근데 인생을 살면서 따지면 한 번도 이게 합치는 적이 없어요. 젊었을 땐 돈이 없고 중년에는 시간이 없고 늙어서는 건강이 없어요. 슬프다. 네? 네, 그런데 그렇네요. 그 3가지 조건이 요만큼만 맞으면 여차없이 떠나야 됩니다. 후회하지 말고. 그 여행이란 것이 왜 중요하냐? 자기가 살던 세상, 자기가 살던 나라 사회를 어느 날 갑자기 요만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면은 순식간에 내가 그렇게 막 비비대고 싸우고 분노하고 그런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것은 정말 굉장한 충격이고 우리 사회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 나아가서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여행이기 때문에 그 젊은 세대들에게는 정말 강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가운데 하나가 먼 나라 이웃 나라가 만약에 기여를 한 게 있다면은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배낭여행을 하게끔 부추겠다는 그런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쉽게 좌절하는 것 같아요. 좌절. 물론 그 나이에는 좌절도 많고 실망도 많고 분노도 많고 뭐 누구는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하지만 꼭 아픈 게 청춘은 아닙니다. 그런 좌절과 분노도 할 때도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죠. 저의 인생 철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낙천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든지 이 물에 잔에 찬 물을 볼 때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지 한 번도 반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한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게 물론 낙천적인 것이란 것은 성격입니다. 타고난 성격. 그렇지만은 이왕이면은 반이나 남은 것이 반밖에 안 남은 것보다 훨씬 더 여유스럽고 즐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물이 반이나 남았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씨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선물을 주셨네요. 앞으로 더 오픈 마인드 된 자세로 그리고 교수님의 가로 세로 세계사 더욱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